그날도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김치 냉장고를 정리하고 김장철이 가까워졌는지 배추 가격을 검색하고 있었죠. 나이 들수록 하루하루가 반복되는 것 같아도 또 매일 다르게 흘러간다는 걸 느끼는 요즘입니다. 이젠 손주도 커버렸고 아들과 며느리는 각자 바쁘다며 통 연락도 없었지만 전 그냥 조용히 사는 게 편하다고 생각하며 지냈습니다. 그런데요. 그날 아침 핸드폰에서 알림이 떴습니다. 띠링 소리 하나에 제 평온했던 하루가 산산이 깨졌습니다. 안녕하세요. 40 이후 사람 공부입니다. 오늘도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이런 이야기를 더 많은 분들과 나눌 수 있습니다. 마흔은행 출금 알림 970만 원 인출 요청 승인 대기 중. 전 멈췄습니다. 눈을 비비고 다시 봤습니다. 970만 원? 이게 뭔가 잘못된 건가 싶었죠. 전 제 돈을 직접 인출할 때도 이렇게 큰 돈은 꼭 창구를 이용합니다. 그래야 마음이 놓이거든요. 이거 사기 문자 아닐까?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요즘 보이스피싱, 스미싱 많다고들 하잖아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그 문자의 발신번호. 제가 평소에 쓰는 마흔은행에서 오는 진짜 번호였습니다. 거기다가 알림 하단에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출금 승인은 10분 내 자동 처리됩니다. 원치 않으시면 본인 인증 후 취소 가능.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혹시 누가 내 명의로 뭔가를 한 걸까? 아니면 진짜 내 돈이 빠져나가고 있는 걸까? 그때부터 정신이 아득해졌습니다. 냉장고 문은 그대로 열린 채였고 김치 봉투도 손에 들고 있었는데 그게 눈에 들어오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핸드폰만 움켜쥐고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한 채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집에서 가까운 마흔은행 지점까지 걸어서 10분. 그날따라 그 10분이 1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가로수도 사람도 아무것도 안 보이고 제 머릿속엔 그 숫자 970만 원, 그 숫자만 맴돌았습니다. 은행에 도착해서 숨도 제대로 못 쉰 채 말했습니다. 저 제 계좌에서 누가 돈을 빼가려 해요. 지금 알림이 왔어요. 970만 원이요. 저 아니에요. 절대 저 아니에요. 은행 직원은 당황한 얼굴로 저를 안내했고 제 주민등록증을 확인하고 계좌를 조회하더군요. 제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직원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고객님 해당 계좌 공동인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가족분으로 보이는 이름이 등록돼 있고 이번 인출도 그분 요청입니다.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전 분명 제 계좌를 그 누구와도 공유한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 아들조차 비밀번호를 몰라요. 그건 제 퇴직금이 고스란히 들어있는 통장입니다. 남편 없는 세월을 버텨오며 제가 혼자 벌고 모은 돈이거든요. 내가 나 하나 믿고 살아남은 결과였습니다. 그런데 누가 그 돈을 빼가려는 거죠? 직원이 화면을 돌려주었습니다. 공동인출 등록 이름. 그 이름을 보는 순간 제 다리가 풀릴 뻔했습니다. 그 이름. 바로 제 며느리였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왜 며느리 이름이 거기에 있죠? 저는 단 한 번도 동의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 통장에 며느리가 공동인출자로 등록돼 있었다고요? 직접 등록하신 거 아니세요? 직원의 말에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전 은행 업무도 늘 창구에서 하고 공인인증서도 못 믿어서 보안카드로만 쓰는 사람입니다. 그럼 누군가 고객님 인증정보를 이용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가족이시라면 핸드폰 잠금 번호 같은 걸 알고 계셨을 수도 있고요. 직원의 설명이 머리에 들어오지도 않았습니다. 딱 하나만 떠올랐습니다. 예전에 며느리가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어머님, 요즘 보안번호 이런 거 너무 복잡하죠? 제가 한번 등록해 드릴게요. 요즘 다들 모바일로 쓰셔야 해요. 그때 제가 뭐라고 했더라. 아, 맞다. 귀찮기도 하고 믿기도 하니까 그냥 그러라고 했었죠. 잠깐 휴대폰 비밀번호 알려준 적도 있었고요. 그게 이렇게 될 줄은. 내가 며느리를 믿었던 그 순간 그 애는 이미 제 통장 안으로 발을 들이고 있었던 겁니다. 은행 직원이 묻더군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인출 승인 시간까지 4분 남았습니다. 지금 취소하시면 막을 수 있습니다. 막아주세요. 지금 당장 막아주세요. 이건 절대
제 동의가 아니에요. 직원은 손가락을 빠르게 움직였고 전자서명을 2번 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화면에 거래 취소 완료라는 문구가 뜨더군요. 그제서야 숨이 턱 풀리며 눈물이 왈칵 났습니다. 겨우 내 돈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알았습니다. 이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걸요. 970만 원. 그 돈을 누가 왜 어떻게 그리고 무엇보다 어떻게 내 며느리가 내 계좌에서 돈을 꺼내가려 한 건지 이제부터 그 진실을 하나씩 꺼내볼 시간입니다. 은행에서 돌아오는 길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분명 돈은 막았는데 그게 전부가 아니란 걸 직감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막은 건 단지 970만 원이 아니라 내가 이제껏 믿어왔던 가족이라는 울타리의 허상이었단 생각이 들더군요. 집에 도착하자마자 며느리를 불렀습니다. 점심시간 조금 지난 때였고 평소 같았으면 애들 간식거리 챙기느라 분주했을 그 시간이지만 그날은 그녀도 뭔가 감지했는지 조용히 앉아있더군요. 저는 말없이 마주 앉았습니다. 서류 한 장 없이 말 한마디 없이 그냥 그 얼굴을 봤습니다. 그녀는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더니 고개를 숙이고 작게 입을 열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어머님 갑자기. 전 가만히 말했습니다. 내 계좌에서 970만 원 빼가려 했던 거 너니? 그 순간 그녀의 얼굴빛이 변했습니다. 놀란 얼굴, 당황한 말투. 처음엔 시치미를 뗐습니다. 에? 무슨 말씀이세요? 전 그런 거 몰라요. 그래요. 예상대로였죠. 이런 일은 처음이 아니었을 테니까요. 익숙한 거짓말, 연습된 표정. 하지만 전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은행 가서 확인했다. 내 통장에 공동인 출자로 등록돼 있었고 그 이름 내 이름이더라. 그제야 그녀의 어깨가 무너졌습니다. 눈동자가 흔들리고 숨이 가빠지고 입술이 파르르 떨리더군요. 그러더니 그제야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님. 죄송해요, 저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그랬어요. 그 눈물 믿지 않았습니다. 제가 본 건 눈물이 아니라 겁이었습니다. 들킨 사람의 두려움이었죠. 후회도 반성도 아닌 이제 어떡하지란 눈빛. 그리고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 이참에 다 말해봐라. 어차피 여기까지 왔으니 감추려 하지 마. 그녀는 마지못해 말문을 열었습니다. 저 신용카드가 연체됐어요. 처음엔 200이었는데 계속 이자가 붙고 또 붙어서 지금은 700쯤 돼요. 700. 속으로 숫자를 세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사채도 있어요. 급하게 병원비 쓸 일이 있어서 그때 잠깐 빌린 건데 이자 감당이 안 돼서 지금은 그게 제일 무서워요. 제가 물었습니다. 얼마나? 그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한 2천 아니 3천쯤 되는 것 같아요. 3천.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내가 평생 모은 돈이 3천이 넘게 빚 갚는 데 쓰일 뻔했다니.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건 그녀의 다음 말이었습니다. 저 남편한텐 말 못했어요. 알면 이혼하자고 할까 봐요. 그래서 어머님이라면 이해해 주실 줄 알고. 이해요? 내 돈을 몰래 빼가고 내 이름을 도용해서 공동인출자로 등록하고 그리고 그걸 이해해달라고요? 전 속으로 참 많이 웃었습니다. 어이가 없어서 웃고 분해서 웃고 그동안 내가 얼마나 우습게 보였는지 뼈저리게 깨닫는 웃음이었습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제가 그 애한테 그렇게 만만했나 봅니다. 김치 담가주고 손주 학원비 보태주고 명절 때마다 현금 봉투도 챙겨주면서 그래도 우리 며느리는 참 애쓴다. 속은 좀 급하지만 살이 분별은 하는 애라고 믿어왔는데 아니었습니다. 그 믿음은 착각이었습니다. 아니 망상이었죠. 그날 밤 전 오래도록 잠들지 못했습니다. 그녀가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보다 내가 왜 그걸 몰랐는지가 더 서글펐습니다. 사람은 말이죠. 속이 썩기 시작하면 겉으론 멀쩡해 보여도 냄새가 납니다. 근데 전 그걸 못 맡았던 겁니다.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줄 알았던 손주, 그 아이를 키운 엄마가 내 통장을 뒤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자다가도 이가 갈릴 지경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짐했습니다.
내 돈은 내가 지킨다. 그리고 그 애가 지금까지 한 짓들 절대 그냥 넘기지 않겠다고. 며느리와 이야기를 마친 다음 날 저는 곧장 아들놈을 불렀습니다. 이제는 그 애도 이 일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걸 저는 직감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전화를 했더니 피곤하다는 듯 한숨을 쉬며 말하더군요.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요즘 회사도 정신없는데. 그래. 나는 너희 인생에서 언제나 뒷전이었지. 필요할 때만 엄마였고 귀찮을 땐 방해물이었으니까. 그래도 참 나는 아들이라는 이유 하나로 너를 놓지 못했었지. 아들이 집에 들어섰을 때 전 말없이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묻지도 않았고 물 한 잔도 내주지 않았습니다. 그저 가만히 그 얼굴을 봤습니다. 내 아들이 맞나? 내가 10달 품고 밥 굶으며 키운 그 애가 맞나 싶어서요. 그리고 조용히 물었습니다. 너 이거 알고 있었니? 말도 많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 한마디면 충분했거든요. 그 애는 순간 움찔하더니 고개를 천천히 떨굽니다. 그리고는 그놈의 대답. 엄마, 미안해. 한두 번 도와달라고 하길래 그냥 엄마가 괜찮을 줄 알고. 순간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괜찮다고? 내 돈이 자동이체로 빠져나가는데 그게 괜찮았다고? 엄마니까 아무 말 안 할 거라고. 엄마니까 다 이해하고 넘어갈 거라고 생각했냐? 그 순간 제 속에서 무언가가 뚝 끊어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실수도 오해도 아니었습니다. 이건 배신이었습니다. 며느리는 도둑질을 했고 아들인 넌 그걸 알면서도 묵인했단 말이냐? 내 통장에서 빠져나간 돈을 알고도 입 다물고 있었다는 건 까치 공범이란 소리입니다. 전 말했습니다. 내가 왜 너한테 통장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았는지 아니? 내가 나를 이렇게 볼까봐 그랬어. 엄마를 ATM처럼 생각할까봐 도와주는 게 아니라 당연한 지급기처럼 여길까봐 그게 무서웠어. 그 애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결국 무서워하던 일이 현실이 됐구나. 내가 너희 키울 때 무슨 생각으로 살았는지 아니? 너희가 조금 더 편히 살라고 내가 조금 덜 먹고 덜 입고 덜 놀러 다녔다. 남들이 명품백 들고 다닐 때 나는 이마트 장바구니에 구멍난 거 꿰매며 살았다. 그렇게 아껴 모은 돈이었다. 그 돈이 너한테는 편리한 예비금쯤으로 보였냐? 그리고 난 그날 처음으로 내가 엄마이기 전에 사람이라는 걸 잊지 않기로 다짐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까지 참고 견뎠는가? 왜 늘 죄인처럼 용서를 먼저 빌고 왜 그렇게 가족이란 이름에만 매달렸던 건가? 내 돈은 내 손으로 번 돈이고 내 삶은 내 발로 걸어온 인생인데 그걸 왜 니들 마음대로 출금하니? 너희에겐 엄마 돈일지 몰라도 나한테는 그건 내가 살아온 시간이었다. 그 시간에 이들이 손을 댄 거야. 아들이 뭐라고 말하려 했습니다. 변명일 테죠. 그래도 엄마, 우리가 얼마나 힘든지 알면 그때는 어쩔 수 없었고. 그딴 말은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난 힘들어도 누구 통장에 손 안 댔어. 난 억울해도 누구한테 손 안 벌렸어. 그리고 무엇보다 난 가족이니까 더 지켜야 할 선이 있다고 믿었어. 근데 너희는 그 선을 발로 밟아버린 거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앞으로 내 통장에서 한 푼이라도 나가면 그 돈이 아니라 우리 관계가 끝나는 줄 알아라. 그 말에 아들이 움찔하더군요. 그리고 전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는 그 짧은 순간 제 인생에 어떤 한 장이 덜컥 접히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건 엄마로서의 믿음이 꺾이는 소리였고 가족이라도 넘지 말아야 할 선이 무너진 소리였습니다. 다음 날 저는 통장을 하나 더 만들었습니다. 그 누구도 모르게 오직 저만 알고 있는 나만의 공간이었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에 메모를 적었습니다. 앞으로는 나를 먼저 지키자. 도와주기 전에 내 잔고부터 확인하자. 눈물에 흔들리지 말고 피보다 깊은 건 상처라는 걸 기억하자. 그날 이후로 저는 매일 통장 잔액을 확인하고 누군가가 내 번호에 손댔나 체크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는 돈보다 중요한 건 나 자신이라는 걸 가슴 깊이 새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들, 며느리, 그리고 그 손주까지 그날 이후로 달라졌습니다.
그들 얼굴을 볼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랑했기에 참았고, 믿었기에 당했고, 내려놨기에 짓밟혔다. 하지만 이제 난 다시 나를 줍고 있다. 그날 이후 전 하루도 쉬지 않고 움직였습니다. 처음엔 손이 떨려서 마우스를 제대로 클릭하지도 못했지만 마음만큼은 확고했습니다. 이제부터 내 인생에 침입한 자들에 대한 전쟁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은행에 다시 찾아갔습니다. 마흔은행 창구 앞에서 전 단호한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제 계좌 전부 재등록하고 싶습니다. 자동이체 해제 전부요. 공동인출 권한, 출금 제한, 모바일 접속 전부 싹 바꿔주세요. 직원은 당황했습니다. 혹시 불편하신 점 있으셨나요? 불편하다고요? 그건 고작 은행 시스템 문제일 때 쓰는 말 아닙니까? 이건 내 존엄이 침해된 일이었습니다. 그날 저는 처음으로 계좌관리 전용 OTP 기기도 등록했습니다. 내가 못 믿을 건 며느리가 아니라 내가 괜찮겠지 하고 넘긴 그 순간들이란 걸 알게 되었으니까요. 자동이체 목록엔 상상도 못한 것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40 학원 등록비, 40 유치원 특별활동비, 40 보험 자동납입. 전 단 한 번도 허락한 적 없는 것들입니다. 그 순간 알았습니다. 얘들은 매달 내 돈을 빼가며 살았던 거구나. 그 돈 누적하면 수백만 원입니다. 한 달에 몇십만 원씩이 뭐 별거냐며 웃을 수도 있겠지만 그건요, 내 시간, 내 노동, 내 숨의 기록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오자마자 며느리에게 문자 하나 보냈습니다. 오늘부로 내 계좌는 니들 출입 금지다. 자동이체도 삭제했고 남은 것도 전부 정리했다. 혹시라도 다시 손대면 경찰부터 간다. 참고로 그동안 니 애 위에 쓴 돈 정리 중이니 계산서 받을 준비나 해라. 잠시 후 그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계속 울리다 끊기고 또 울리고 끊기고 답장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 속에 모든 게 담겨 있었습니다. 당황, 겁, 어떻게 알았지? 이제 어떡하지? 그 모든 감정들이 그 짧은 벨소리에 담겨 있었고 전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며칠 뒤 며느리가 집에 찾아왔습니다. 평소보다 차려입은 모습, 입가엔 억지 웃음. 어머님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서요. 사실 그게요. 전 입을 막았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하든 듣지 않을 거야. 그리고 이건 돈 문제가 아니야. 이건 선의 문제야. 내 인생에 네가 들어와선 안 되는 그 선을 너는 발로 밟았어. 그녀의 눈이 커졌습니다. 처음으로 그 눈빛에서 불쌍한 며느리가 아닌 들통난 범인의 당황스러움이 보였습니다. 그날 이후 전 하나씩 정리해 나갔습니다. 휴대폰도 새로 바꾸고 비밀번호도 새로 바꾸고 공인인증서 등록 정보까지 전부 정리했습니다. 집 현관문도 번호키로 바꾸고 현관 CCTV까지 설치했죠. 누군가는 과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누가 내 통장을 털고 나서야 나도 내 삶을 다시 잠갔다는 걸요. 이제는 사람들을 믿는 기준이 달라졌습니다. 내 자식이니까, 가족이니까, 한 피 섞였으니까. 그건 아무 의미 없는 소리였습니다. 피보다 무서운 건 그 가까움을 빌미로 내 삶을 소비해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내 인생을 갉아먹는 줄도 모르고 그래도 가족인데 하며 참아내던 날들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전 며느리에게 마지막으로 메시지를 하나 보냈습니다. 내가 너희 위해 쓴 돈, 계산서 정리 다 끝났다. 이건 빚 청구가 아니라 내 감정 정리다. 그 돈에 내 마음까지 담겨 있었는데 넌 그걸 훔쳤다. 그리고 그 메시지 끝에 이 한 줄을 덧붙였습니다. 다시는 내 계좌 근처에도 얼씬하지 마라. 그땐 돈이 아니라 너희 이름을 법에 등록할 거니까. 사람들이 묻습니다. 어머님, 너무 센 거 아니에요? 마음 푸세요. 어머니가 이해하셔야죠. 아니요. 왜요? 왜 제가 이해해야 하죠? 왜 제 돈을 지킨 게 죄가 되고 그 돈을 훔친 애들이 불쌍한 사람이 되나요? 아니에요. 이건 죄책감이 아니라 책임감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책임을 묻기 시작했을 뿐입니다. 지금부터 제 인생은 제가 지킵니다.
제 통장은 더 이상 누구든 열 수 있는 서랍이 아니고 제 마음도 언제든 빌려주는 무이자 대출서가 아닙니다. 며느리와의 관계가 소원해진 건 계좌 문제 이후부터였습니다. 하지만 겉으론 여전히 예의를 차리더군요. 명절마다 인사 문자 보내고 내 핑계로 사진도 보내고 어머님 요즘 잘 지내시죠? 겉으론 그랬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말이죠. 겉보다 없는 줄 알았던 곳에서 진심을 말합니다. 그날은 동네 반찬 가게에 들렀다가 우연히 들은 소리였습니다. 제가 평소에 자주 가던 작은 반찬 가게가 있습니다. 이웃들이 종종 수다도 떨고 기다리며 서로 안부도 나누는 그런 곳이죠. 그날은 마침 가게 안이 붐벼서 가게 밖 의자에 앉아 순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게 옆 골목길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유, 우리 시어머니? 그 사람 진짜 지 돈 몇 푼 아끼겠다고 나를 뭐 하찮은 사람 보듯 해. 순간 몸이 굳었습니다. 그 목소리, 며느리였습니다. 저는 의자에 앉은 채 가만히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녀는 친구에게 전화를 하고 있었고 그 골목은 마치 그의 속내를 털어놓는 고백소 같았습니다. 진짜 어이없다니까. 지 통장에서 돈 몇 번 빠졌다고. 마치 내가 도둑이라도 된 것처럼 굴어. 애 학원비 내준 것도 결국 자기 손주 잘 되라고 한 거잖아? 가만히 듣고 있으니 이건 험담이 아니라 명백한 모욕이었습니다. 지가 돈 많은 거 뻔히 알거든. 근데 요즘엔 입국 닫고 한 푼도 안 줘요. 사람 간에 선이 있다나 뭐라나. 웃기지 않아? 정말 웃기는 건 너다. 그날 이후 전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런 식이라면 말로는 안 되겠구나. 그녀의 입으로 흘러나온 그 말들, 그걸 직접 들려줘야겠구나 싶었습니다. 그 다음 날 저는 일부러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내일 애 생일이지? 케이크 하나 사 들고 갈게. 어머님, 정말요? 네, 좋아요. 그렇게 일부러 가족 모임 자리를 만든 것이었습니다. 자리를 만든 목적은 단 하나. 그 입이 했던 말을 그 귀로 듣게 해주는 것이었죠. 생일상엔 다들 모였습니다. 아들, 며느리, 손주. 평소보다 푸짐하게 차려진 음식들. 며느리는 예의 바르게 절하고 손주는 제 무릎 위에 안기며 할머니 왔다 했지만 그게 다 가면이라는 걸 알고 있었기에 전 그 자리를 즐기지 않았습니다. 이건 식사 자리가 아니라 심판의 시간이었거든요. 식사가 끝날 즈음 전 조용히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한 음성 파일을 틀었습니다. 우리 시어머니? 진짜 지 돈 몇 푼 아끼겠다고 날 사람 취급도 안 해요. 식탁 위 공기가 뚝 하고 멈췄습니다. 아들의 젓가락이 멈췄고 며느리는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목소리는 또렷했고 내용은 더 분명했습니다. 애 학원비 내준 것도 지가 뭘 대단한 줄 아는 것 같고 지가 돈 많은 거 내가 모를 줄 아나 봐요. 전 핸드폰을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나 돈 많아. 근데 그 돈, 이 입에서 이런 말 듣고도 줄 만큼 내가 그렇게 바보는 아니야. 며느리는 얼굴이 창백해졌고 아들은 조용히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마지막으로 덧붙였습니다. 니들 그 입이 편할수록 내 마음은 더 멀어졌다는 걸 기억해라. 이젠 내 돈뿐 아니라 내 인연도 정리할 때가 된 것 같다. 그날 모임은 조용히 끝났습니다. 그 뒤로 며느리는 제게 전화 한 통 하지 않았고 아들은 며칠 후 미안하다는 문자 하나 보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답은 이미 식탁 위에서 내렸으니까요. 세상에 말이죠. 뒤에서 욕하는 사람보다 더 무서운 게 있습니다. 앞에서 웃는 얼굴 뒤에 칼을 숨긴 사람들입니다. 며느리는 내게 고마움을 말하면서도 등 뒤에선 나를 이용 가능한 노인으로 폄하했습니다. 그것이 가장 큰 배신이었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그 배신이 저를 깨웠고 그 상처가 저를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저는 누가 뭐라 해도 할머니답게, 엄마답게가 아닌 나답게 살기로 했습니다. 그날 들었던 말은 잊지 못할 겁니다. 그 말이 저를 자유롭게 했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그녀의 말 한마디가 그녀 자신을 가뒀다는 걸 그 애도 곧 알게 되겠지요. 그날 이후로 전화 한 통 없었습니다. 손주 생일도 명절도 어버이날도
그 흔한 문자 하나 오지 않았습니다. 그 아이가 그토록 잘 다니던 단체 채팅방조차 조용했습니다. 처음엔 솔직히 서운했습니다. 괘씸하다는 감정보다는 이게 이렇게까지 끊어질 일인가 싶었죠. 그래도 내 자식인데, 그래도 한 피 섞인 가족인데 하는 미련이 마음 한켠을 붙들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 미련도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어느 순간 깨달았습니다. 그 애들이 날 떠난 게 아니라 내가 그 애들을 떠나야 했던 이유를 뒤늦게 확인했을 뿐이라는 걸요. 그 이후 제 삶은 전보다 훨씬 단출해졌습니다. 전화벨 소리는 줄었고 식탁 위엔 딱 한 사람 목만 올라오게 되었죠. 하지만 신기하게도요. 외롭다는 생각은 줄고 편안하다는 생각은 늘었습니다. 아무에게도 휘둘리지 않고 누구 눈치도 보지 않고 내가 원하는 시간에 밥을 먹고 내가 보고 싶은 책을 읽고 내가 걷고 싶은 길을 걷는 그런 하루가 이토록 소중한 줄 그제서야 알았습니다. 어느 날은 좋은 식당에 혼자 들어가 소고기 무국을 시켜 먹었습니다. 전엔 그 돈이면 손주 옷 사줘야지, 며느리 내일 값이라도 챙겨야지 하며 내 식사는 김치찌개로 때우곤 했는데 이젠 아닙니다. 소고기든 장어든 제가 먹고 싶으면 먹습니다. 처음엔 조금은 어색했지만 이젠 익숙해졌습니다. 그게요, 나를 귀하게 대하는 방법이더라고요. 문화센터에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수채화 수업으로 시작했다가 요가, 생활 영어까지 넓혔죠. 그 중에 가장 좋았던 건요. 노인복지관 자원봉사였습니다. 누군가의 손을 잡아주고 함께 말벗 되어주는 그 시간이 내 마음까지도 따뜻하게 데워주더군요. 누가 알았겠어요. 계좌 털린 그날, 절망 속에 있던 제가 이제 이렇게 누군가에게 따뜻한 사람이 되었다는 걸요. 그리고요, 요즘 제일 재미있는 건 나에게 돈 쓰는 법을 배우는 겁니다. 쇼핑몰 앱에 들어가 무조건 장바구니만 채우고 나오는 버릇을 고쳤습니다. 이젠 결제도 합니다. 배송도 받고 기다리는 설렘도 느낍니다. 지금은 제 손에 핑크빛 운동화가 있습니다. 5년 전부터 갖고 싶었지만 나이 들어서 저런 건 좀 하며 꾹 참았던 거 이젠 압니다. 나이를 먹는다고 내가 나를 포기해도 된다는 뜻은 아니라는 걸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요즘은 미움도 분노도 많이 정리됐습니다. 며느리를 용서한 건 아니지만 그 애를 생각하며 화를 내는데 제 시간과 마음을 더 이상 쓰고 싶지 않습니다. 아들을 원망하던 마음도 이제는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왜냐고요? 그 아이들은 저를 잃었고 전 그 아이들 덕분에 저를 다시 찾았으니까요. 예전에 저는 가족이라는 이름에 너무 많은 걸 걸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가족에게 상처받는 걸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이젠 알았습니다. 가족도 선을 넘으면 안 됩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더 지켜야 할 경계가 있는 거고 그걸 무너뜨리는 순간 사랑도 의리도 다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며느리는 돈을 훔치려 했고 아들은 침묵으로 그걸 돕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둘은 제 인생의 출입 금지입니다. 저는 이제 저에게 돈 쓰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늦게 배운 만큼 아주 달콤하더라고요. 혹시 지금 이 이야기를 듣는 당신도 누군가에게 마음과 돈, 시간과 정성을 너무 쉽게 허락하고 있지는 않나요? 지금부터는 당신 인생의 주인이 당신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40 이후 사람 공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사연이 여러분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인생의 이야기로 당신의 하루에 따뜻한 동행이 되어 드릴게요. 감사합니다.